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심용환 역사 N 교육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지금 이 어떤 계엄 사태, 내란 음모 사태 때문에 정말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그쵸. 그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분으로서 그날. 뭐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는 게 솔직한 예. 심사였고요. 그렇습니까? 예. 혼자 무슨 생각을 제일 처음에 했냐면 저까지 체포할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러면 만약 이게 진짜로 되면 예. 조용히 가족들과 망명을 해서 예. 민주화 투쟁을 해야 되나? 그걸 예. 진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느 시점에서 이거 진짜구나라고 판단을 돌리셨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하다 우연히 뉴스를 봤기 때문에 예. 봤는데 이제 뭐 여러 이론상 예. 예측되는 건 이제 이게 성공하겠어라고 생각을 했지만 만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고 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또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좀 두렵기도 했죠, 솔직히. 예. 두려움이란 게 있죠. 당연하죠. 예. 네. 이 계엄이 발동 이런 어떤 사태를 상상도 못 하셨죠. 우리가 45년 전에 79년인가요? 네네. 그때 이후로 이런 일이 또 있을 거라는 상상을 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상상을 전혀 못했죠. 예. 뭐 우리나라에 누가 그렇게 상상을 했겠습니까? 예. 저도 그 뭐 79년 계엄령은 생각이 안 나고 상상한 사람들이 딱 한 두 사람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87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요랑쟁 되고 개헌할 때 예. 전 국민들이 민주화가 시작됐다고 경험했기 예. 때문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예. 네. 자, 이런 일들을 왜 벌였다고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계엄령의 예. 문제인 건데 그 역사를 쭉 살펴봤었을 때 사실 좋은 계엄령은 사례를 찾기 거의 힘들고요. 굳이 뭐 이야기를 한다라면 옛날에 이 드골 대통령이 예. 어떤 그 알제리 문제를 해결할 적에 비상대권 같은 걸 사용했던 적이 있지만 예. 뭐 그것도 지금 그렇게 평가가 좋은 건 아니고요. 예. 우리 역사에서는 계엄령이라는 건 사실 단 한 차례도 뭐 조금 포괄적으로 뭐 위수령 같은 거 포함해서 단 한 차례도 좋은 사례는 없고요. 예. 뭐 연원으로 가자면 이승만 정권 때는 어찌됐건 이게 이제 여수 순천 10.19 예. 사건 제주 4.3하고 연결되면서 예. 개헌법이 통과되고 그 결과로는 대량의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거든요. 예. 이제 그때부터 그 이후에 언제나 과거 독재 정권의 권력자들이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 예. 그리고 민주적 욕구를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단어가 이제 떠오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그렇죠. 거겠죠. 네. 예. 그런데 지금 나온 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그걸로 계엄을 밀어붙인다. 뭐 이런 어떤 계획도 충분히 짐작 가는 상황인데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끔찍한 상황이고 예. 그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소위 말하는 권력을 유지하겠다라는 발상인데 그거는 과거 뭐 독재자들을 미워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떤 독재자도 그런 걸 유도해서 예. 권력 유지하려고 했던 사례는 좀 찾아보기 힘들고 그거 힘든 사례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떤 그 실제로 남한 내 계엄은 언제나 이제 북의 위협을 강조하지만 예. 실제로 이제 북의 위협 때문에 남한 내에서 이렇게 계엄령이 커지고 이런 사건 또한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본인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거고 그걸 우리가 이제 40년 만에 다시 또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어떤 위협을 가상의 위협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네. 이번 정권은 실제로 그걸 유도하려고 실질적인 작업을 좀 했다는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정말 최악이군요. 예. 그 최악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군부를 조직적으로 동원한 물론 이제 결과는 조악하게 나타났지만 시도 자체는 이제 전두환 정권기 때 있었던 12.12 사태 예. 그리고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가 거의 전 유일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럼 가장 최근이 79년. 네. 45년 전이죠? 그렇죠. 예. 제가 2살 때입니다. 예, 45년. 네. 기억을 못 하시겠군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아니 뭐 기억은 나지만 저는 이런 구체적인 그런 그렇죠, 사건인 줄 그렇죠. 몰랐었죠. 네네. 그런데 이때 어떤 계엄은 어떤 특징을 서울의 봄 이른바. 일단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사건을 통해서 예.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던 거고 예. 그때 가장 특이한 측면은 어찌됐건 내각의 최규화 예. 계엄사령관 정승화 등이 민정이양을 앞두고 있었죠. 예. 왜냐하면 박정희 유일 체제인데 박정희가 사라지니까 그 체제는 유지가 될 수 없고 예. 또 민주화가 워낙 대망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이 하나회 하면 전두환의 사조직으로 이야기하지만 전체 역사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 박정희의 사조직이죠. 그렇죠. 예. 박정희의 사조직이었던 하나회가 예. 조직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이제 권력을 쟁취했던 사건인 거고 예. 이 상황에 갖고 있었던 가장 특이한 지점은 이번에도 이제 최상병 사건이라 이럴 때부터 이미 군대 내에 분열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이제 계엄사령관 정승화 예. 그리고 이제 이 수방사 사령관이었었던 장태환 같은 많은 군대 내부의 희생이 있었죠. 예. 최근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고 예. 그 이성민 씨하고 이제 정우성 씨다 하면 이제 그렇구나 영화에. 이렇게 예. 네, 그렇게 많이 이해하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다시 현대를 과거에 한번 비춰보면요. 네.
그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청산한 것이 네. 이번 어떤 사태가 비극으로 발전하는 어떤 하나의 큰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보시기에? 그렇죠. 큰 계기고 예. 이제 뭐 그 시대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본다라면 일단은 이제 그 전두환 때부터 노태우까지 한 12년 정도 계속 군인들이 이득을 누렸고 예. 신군부는 대부분 예편한 상황들이 많았었죠. 예. 그래서 하나회 청산을 통한 어떤 척결 자체가 굉장히 효과적이었고요. 예. 이번에도 어찌됐건 지금 군인들의 양심 고백 같은 게 좀 예. 있어서 굳이 군부 쪽 말씀드리면 계엄사령관 정승화가 네. 민주화가 된 이후에 사실은 이 재판 97년 재판이 완료될 때까지 예. 계속 싸웁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의 명예 회복도 있었고 이제 그분이 만든 프레임이 일부 정치 군인들의 잘못된 행태를 내가 고치겠다. 예. 그 명예 회복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안 알려진 사실인데 이제 그 김영삼의 소위 말하는 하나의 척결과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할 때 예. 그때 재향군인의 회장이 예. 아까 제가 정우성 씨라고 얘기했었던 예. 장태환 장군이 예. 재향군인의 회장이 기억납니다. 돼서 예. 예. 뒷받침을 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또 있었기 때문에 예. 김영삼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예. 둘러쌌었던 어떤 어찌됐건 좀 군의 정상화를 의식했었던 군인들의 노력도 있다. 예. 그거는 좀 이번에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예, 감사한 이번에도 거죠. 어떤 그 핏줄들, 그러니까 실핏줄들은 이 그렇죠. 계엄에 대해서 전부 소극적 저항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정말 이제- 다행스러웠던. 예. 저는 이제 그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되게 착각하고 있는 게 예. 저만 해도 어린 시절에 사실은 맞고 컸고 예. 학교 가면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5.18 같은 거의 문화적 배경이라는 건 사회적 권위주의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누가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학생들을 키웁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이미 40년간의 축적된 문화적 민주주의가 예. 또 막아내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다만 예. 조금 꼭 지적하고 싶은 사례는 군대의 정신교육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너무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놓치는데 보십시오. 홍범도라든지 지금 그렇습니다. 독립 예. 중요한 흐름이죠. 그렇죠. 예. 그 부분들을 군부가 끊어냈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깊이는 모르겠지만 저도 군대에 있었을 예. 때 군대 내 정신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민주정권 시절에도 굉장히 좀 권위적으로 배웠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역사학자들의 개입이라든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의식과는 조금 괴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황이 좀 수습되면 군대 내 정신교육 과정에 대한 좀 공개와 사회 수준에 맞는 어떤 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은 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군내 어떤 그 이념 교육, 네. 특정인들을 위한 이념 교육, 그렇죠. 뭐 이런 건 반드시 끊어내야겠군요. 왜냐하면 예.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 시도는 실패했고 지금도 예. 잘 되진 않지만 예. 이승만 뭐 이런 미화 같은 것들이 지금 사회에선 용인이 안 되더라도 군대 예. 내에선 바로바로 들어갔다는 게 지금 다 밝혀진 상태잖아요. 예. 그건 조금 이제 상황이 좀 안정되면 반드시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심 소장님 잠깐 언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하나의 그 척결은 정말 대단히 중요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번에 보면 군대 그래도 이렇게 양식 있는 젊은이들이 양심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낮은 지위의 지휘관들이 네. 하나회가 그때는 낮은 지위까지 다 실핏줄처럼 퍼져 있어서 그렇죠, 명령을 그렇죠. 내리고 그렇죠. 강요하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전체 명령 계통이 아주 탄탄하게 짜여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부숴버린 거는 정말 김영삼 대통령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마워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재평가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신 것 그렇습니다. 같고 예. 그리고 더불어서 굳이 말씀드린다면 그걸 해냈던 당이 어찌됐건 예.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인 신한국당이었고 그 당이 지금 저러고 있으니 그리고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예. 배출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또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치가 어떻게 할지 예.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국의 보수주의가 김영삼 정권기 때 어떤 사회개혁을 이끌었는지에 대해서는 예. 많이 좀 자각을 하면서 예. 이야기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좀 같이 가져봅니다. 네. 한번 김영삼 대통령이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여당의 행위들 네네네. 그 행위자들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김영삼 대통령 특강 뭐 한 두세 시간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때 네. 물론 그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한 야합 때문에 네. 민주화는 굉장히 어떤 퇴보했고 또 세월이 걸렸지만 그렇죠. 거기 어떤 하나의 척결이란가 이런 거를 그렇죠. 지금 이 당의 전신이 했다는 거를 깊이 명심하시기 좀 빌겠습니다. 정말. 그때 예. 보면 그 이제 그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 전에 그러니까 예.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한 사법 처리 전에 그 조순영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5.18 이제 재평가 이게 처단 이런 거 요구할 때 법적 증거가 예. 김재규 사건밖에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영삼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풍성한 판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리더십으로 딱 날린 것도 있지만 예. 그런 새로운 정치 국면에서 새로운 사법적 판례를 만들었고 예. 그 판례가 헌법이 정확하게 12.12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예. 군사 반란으로 규정했고 헌법기관을 무너뜨렸다는 거에 대한 각 판결당 150장이 넘는 판결문이 있었다는 예.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로 와서요. 네. 심 소장님이 보시기에 역사는 이 반란 시도 네. 어떻게 규정할까요? 뭐 어떤 계엄인가요? 성격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굳이 하나 배경을 오늘 약간 이상 흥분이 이렇게 지금 제가 일주일째 잠을 잘 못 자서 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예, 모든 국민들이 지금 저는 이제 좀 우리가 어쨌든 저는 이제 역사 연구자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뉴라이트적 배경이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유치한 쿠데타는 없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조직의 이익 충돌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당시엔 굉장히 바람을 이용한 거지만 뭐 박정희 때 무슨 뭐 조국 근대한 이런 명분이 아닌 예. 정말 자기들끼리 유튜브 보고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우리 빼고 다 빨갱이. 예. 그리고 뭐 근거도 없는 이승만 박정희 정권 독재 정권에 대한 극단적 미화. 뭐 예. 이런 어떤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균형 있게 가르쳐라. 예. 근데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 역사학계 여러 학파가 있고 여러 입장이 있지만 그게 어떤 이것에 그러니까 뭐 진보적 역사관대 보수 역사관, 네. 진보 대 뉴라이트 이건 없거든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균형이 없는 건데 네. 근데 그분들의 세계는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가만히 따져 보면 짧게는 지난한 뭐 이제 문재인 집권기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 예. 때부터 길게는 이제 뭐 한 90년대 초반부터 내려왔었던 이런 극단적이고 극우적인 뉴라이트적 인식이 예. 저는 이번 쿠데타의 굉장히 좀 중요한 배경이고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차후 과제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독일이 나치를 장난으로도 찬양을 못하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과거 독재자들에 대한 너무나 상습적인 미화 예. 그리고 그들에 대한 기념물 조성 예.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 없는 유튜브 컨텐츠물 예. 이런 것들을 좀 확실히 좀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같이 그런데 합니다. 문득 이 분석의 틀에 있어서 말입니다. 네네. 이들의 어떤 극단적 역사관 이것들이 이런 행위를 만들어냈습니까? 아니면 이런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어떤 극단적인 인식들을 이용한 겁니까? 분석하시기엔 어떻습니까? 야, 그건 정말 닭이냐 달걀이냐의 그렇죠. 문제인데 예. 양자 같이 가는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그들이 과연 그 뉴라이트 역사에 대한 철학적 무슨 확신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뉴라이트가 그런 철학적 기반을 가진 사상이 아니죠. 아니라서. 다만 중요한 건 그들의 사익. 그러니까 예. 아니 내가 사람들 많이 광주에 짓밟았지만 예. 경제는 살렸어. 이런 어떤 지금 MC님께서 말씀하신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기에 굉장히 너무나 적절한 예. 철학이 없는 개념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는 언제나 우리 민주주의는 기회주의자들로부터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이번 사건의 중요한 건 그 기회주의가 예. 아주 간편한 이론을 등에 업고 나왔다는 걸 좀 지적하고 그러니까 싶었던 제가 거죠. 지금 편리한 설명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들의 어떤 극단적 이기주의를 옹호하기에 가장 편리한 이념. 그렇죠. 뉴라이트. 예. 왜냐면 앞뒤가 안 맞아도 되고. 그렇죠. 예.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예.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넌 좌파야 이렇게 낙인 그렇죠. 찍으면 되고. 그런 굉장히 편리한 걸 하나 얻었군요. 그 제가 뉴스하기 옛날에 나와서 예. 그냥 일반 역사 얘기했는데 이제 중도 좌파학자로 딱 분류돼서 국회에 제 이름 나오고 그래서 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을 드리니까 저들이 왜 그 이념을 좋아하는지. 네. 예, 앞뒤에 연결고리도 필요 없고, 그쵸. 논리도 필요 없고, 네. 갖다 붙이기 좋고, 맞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되고, 적은 딴 걸 갖다 붙여서 공격하면 되고.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예. 일단은 지금 눈앞의 상황들을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걸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단순한 정권 교체나 뭐 정권 교체를 통한 새로운 대통령의 옹립 이게 중요한 게 예.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병들어 있는가에 대한 예.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왜 저들 중에는 왜 자기 할아버지가 친일파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일본 친일파를 좋아하나 네. 그런 어떤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진짜. 네. 뭐 자기랑 아무리 봐도 그때 당시 친일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조상이. 맞아요. 그 이론을 왜 그렇게 좋아하나 했더니 그게 편리하군요. 편리하죠. 예. 그때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리고 이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게 진짜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예. 이걸 잘 처리하는 과정이 자라나는 세대들한테도 좋은 귀감으로 좀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네. 역사는 어떻게 어떤 이런 상황을 처리해 나가야 될까요?
이제 사실은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외쳤던 이야기가 법치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라는 단어로 봤었을 때 법이 부여하고 있는 질서라는 건 정확하잖아요. 그 법을 따라가는 게 저는 가장 안정적인 과정이라 생각하고요. 탄핵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벌써 우리가 몇 번 해봤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사건이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사건이 있었고 그때 아무런 문제 없이 국가가 잘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킬 필요가 있고 여기서 만약에 사건이 늘어져 버리면 5.18 때랑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합리화. 근데 그때 제일 유행했던 게 양시론이거든요. 군인들이 잘못은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광주 시민들이 과격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책임을 이중으로 돌리고 오늘 뭐 이렇게 언론 보니까 뭐 이재명의 어떤 뭐 이런 사법 리스크 이런 얘기도 꺼내고 계속 뭔가 섞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게 만약에 길어지면 단순하게 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또 좌우 갈라치기. 자기의 또 행위를 끊임없이 합리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게 문화적으로 윤석열 본인이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절박한 뭐 상황이 있어서 그렇죠. 했다는 식으로 벌써 이미. 그렇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용한 역사 앤 교육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